자, 세 번째,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법률행위 무효 취소는 각각의 법률행위의 내용에가 다 묻어 있어요. 녹아 있는데, 무효와 취소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 성질이 무엇인지를 모아서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3절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무효 취소 차이점. 그 법률행위 무효는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법률행위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죠. 유효하게 성립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행위시로. 그리고 주장권자, 누구라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법률행위 취소는 취소권자에 한해서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취소권자, 법률행위 취소권자가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법률행위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뤄지고요. 법률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취소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보죠.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효력은 시간이 경과해도 효력 변동이 생기지 않죠. 원래가 무효였으니까 뭐 100년이 지나도 무효인 거죠, 이거는. 그런데 취소는요, 원칙적으로 유효이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당사자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고착화가 딱 됐다가 이걸 뒤집기에는 상당히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민법 146조에 의해서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법의 규정이 보면은 그 양자의 균형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갖는 쪽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본문과 단서 이런 내용도 그리고 1문, 2문, 3문, 전문과 후문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도 양자의 이해관계 어떤 걸 더 원칙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 이제 입법적인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인 허용 여부, 아까 법률행위 무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이제 그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고 제3자가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급적 추인도 할 수 있다는 게 통설이고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항상 고려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무효니까 뭐 그 추인이 안 된다 해버리면 양 당사자가 그냥 그 효력을 살리고 싶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피해가 안 가는데 굳이 그거를 원리 원칙을 고집해가지고 하면 이중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불리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추인도 인정해주자, 이런 취지죠. 그리고 법률행위 취소는요, 추인에 의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법정 추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미성년자가 뭐 성년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민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 사유이고 취소 사유인지 정리해놨어요. 그 무효가 되는 거는 뭐 의사무능력자나 원시적 불능 이런 거는 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당연한 거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그리고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무효라는 거. 그리고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행위,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취소 사유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와 상대방은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당사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만약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똑같이 밑에 나왔다면 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원칙, 이거 앞에 나왔던 얘기예요. 조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법 137조에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죠? 가정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인, 추인 부분 한번 보시고, 아까 그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추인,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행위 추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 해당 부분에서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부관, 부관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부관이라는 게 이제 조건, 기한, 부담 이런 것들을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것이 불확실한 경우가 조건이고,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가 기한인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상 자유죠. 그리고 민법 규정에는 조건, 기한에 관해서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요. 부담은 부담부 중요하고 부담부 유중이라는 조문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조건 부분을 볼까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발생이에요. 발생. 이게 키워드입니다. 정지조건은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 여기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합격이라는 적극적 사실이죠. 그런데 해제조건은 어때요?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할 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 볼까요? 이거는 뭐 옛날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사법시험에 이런 게도 나왔는데 지금은 뭐 안 나오죠.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개념은 알고 계셔야죠. 순수 수의 조건은 당사자 일방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일 기분이 좋으면 자동차를 주겠다. 근데 이거는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 게 통설이고요. 나머지 이제 단순 수의 조건, 우성 조건, 혼성 조건은 유효입니다. 효과가. 단순 수의 조건은 일방 의사 표시 플러스 다른 사실 상태 성립까지 요하는 경우에. 내가 일본에 간다면 내가 일본에 가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동차를 주겠다는 건 유효하죠. 이거는. 그리고 우성 조건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즉 자연의 사실이나 제3자 의사 행위에 의존하는 것. 내일 비가 온다면 뭐 우산을 사주겠다. 이거는 비가 오냐 안 오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성 조건이고 혼성 조건은 당사자 일방 의사뿐만 아니고 제3자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 내가 A와 결혼한다면 내가 결혼하는 의사와 A가 결혼하는 의사가 합치돼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거는 유효하죠. 그리고 적조건, 소극 조건. 이거는 결혼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적극 소극의 개념 아시죠? 그리고 가장 조건을 볼까요? 외관상 형식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 조건처럼 보이는 거지만 조건이 아닌 거예요. 법정 조건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법인 성립행위에서 주무관청 허가. 이건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민법상 조건의 의미는 없는 거고. 그리고 불법 조건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위반하는 조건이에요. 청부살인, 범죄행위 조건로 증인 너 돈 주겠다. 1억 원 주겠다. 그거는 그 조건 자체가 불법하죠. 그거는 전부가 무효겠죠. 그리고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을 구별해서 외워야 되는데, 자, 여기 이런 식으로 표로 한번 정리해서 외워 놓으시면 돼요. 저도 이제 이게 섞어서 나왔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죠. 그리고 불능 조건이 있고 기성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거는 앞에서 개념이 나왔고, 불능 조건은 이 개념을 보면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각각에 해당되는 이 플러스 됐을 때의 효과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하나를 외워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효죠. 나머지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예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부정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기본을 잡아놓고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책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해를 해보면 자,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미 시험에서 합격했는데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등록금 주겠다. 그건 이미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기성 조건이니까. 그리고 이미 불합격했는데 내가 불합격하면 학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것도 법률행위 무효죠. 이거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니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니까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능 조건은 내가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건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잖아요. 불능 조건인데 정지 조건이니까 무효. 그리고 앞으로 해가 서쪽에서 뜨면 학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학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법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학집이익을 한다는 것은 해제 조건이죠. 해제하는 거니까, 불능 조건인데 해제 조건이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로 이렇게 외우니까, 절대 안 틀리더라고요. 옆에 OX 지문 보면 조건이 선량한 분석 기타 사실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한 부분을 볼까요?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소멸, 채무 이행을 장래에 발생한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 확실히 키워드예요. 그리고 시기 종기, 시기, 시작한다, 종기, 종료된다, 소멸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은 기한 내용이 되는 사실 발생 시기가 확정된 것. 전세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또 불확정기한에는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 건물 임대차 종료 시는 임대인 갑의 사망 시로 한다. 사망 시가 언제 사망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불확정기한과 조건의 구별이 좀 애매한데, 불확정기한은 발생한 시기가 현재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래 어느 때고 발생할 것이 확정하다는 점에서 조건과 구별된다. 아까 그 임대인의 사망 시, 사람은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불확정기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OX 지문을 보면은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가 같다? 아니죠? 틀린 거죠. 그래서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을 보면, 그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은 보시고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을 볼까요?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한의 본질상 소급표는 없는 거고요. 그 기한의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면 기한을 붙이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소급표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기한의 성질이 어떤 기한이 지나면 발생 또는 소멸하는 것인데, 그 전부터 뭔가 효력이 발생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기한의 이익 볼까요? 시기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기한 이익을 가지는 자는 아래쪽에 보면 당사자 특약이나 법률행위 성질에 비추어서 반대 취지가 명백하지 않는 한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가 키워드, 추정이 키워드. 이렇게 되는 거죠. 조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꼭 보시고.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기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있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왔죠. 기한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 형식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원칙적인 모습이냐 아니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기한 이익 자체는 포기할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한 이익 포기의 제한.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 일방에만 있는 경우, 얘는 기한 이익 가진 자는 언제든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요. 무상인치인,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차주,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기한 이익이 당사자 쌍방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 이자 있는 정기배금에는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손해가 있으면 일단 배상을 하지만 포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한 이익의 상실,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당사자 합의로 자유로이 약정은 할 수 있지만 법률에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 388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 그리고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 기한 이익 상실 사유로 돼 있고,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은 때도 상실 사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선택적으로 기한 전에 이행 청구할 수도 있고, 이행까지 기다려서 이행까지 이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건 채권자의 선택이에요. 기한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채권자의 어떤 선택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 이익 상실로 곧 이행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청구가 있는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한 이익 상실했다고 무조건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채권자 청구가 있을 때, 그러면 그때 지체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